오늘의 플러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향한 미국의 압박, 그 파장을 짚어봅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미국과 대만의 관세 협상에서 당연히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뭘까요? 뭐 작년에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먼저 두들겨 맞았죠. 예. 그래서 총 이제 9천억 달러 이제 뜯겼는데 대만이 이제 얼마나 뜯길 것이냐라는 사항이었는데 대만은 반도체 원툴 이제 국가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러트닉 미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대만이 생산하는 반도체의 40% 정도를 미국으로 갖고 오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뭐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이제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거는 이제 대만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지만 뭐 대한민국한테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에 한창 잘 나가는 반도체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대만 이야기를 하면 대만은 이제 TSMC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반도체가 국가를 이제 먹여 살리고 있는데 네. 그 덕택에 작년에 이제 7%가 넘는 그러니까요. 엄청난 이제 경제 성장을 이제 달성하기도 했죠. 너무 부럽습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만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예. 거죠. TSMC는 철저하게 대만 이제 신주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생태계에 모든 것을 이제 집중을 시켜놨는데 미국이 자꾸 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이제 좀 약간 한 세대 정도 떨어진 것을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첨단 물량의 뭐 30%, 그다음에 전체 생산 능력의 40%를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옮긴다라고 하면 유사시에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반도체가 필요한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거야라고 하는 실리콘 이제 쉴드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작동을 할 수 있었는데 과연 이제 작동을 할까라는 이제 고민이 이제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아니면 병합하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중국에게 대만을 내주기 직전에 대만에서 가장 알토란 같은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뭐 생태계 이것만 미국이 고스란히 떠서 미국 내로 옮겨놓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과의 분쟁, 그 공급망 이런 거를 통해서 본 세상은 되게 놀라웠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인데 예. 반도체는 철저하게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 있는 아슬아슬한 곳 두 곳에서 나온단 말이죠. 아, 대만과 한국. 한국.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거기에 먼저 한 발 걸치고 나간 게 일본이었죠. 네. TSMC를 이제 구마모토 쪽으로 좀 옮기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냐라고 네.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국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그 정도면 서로가 타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구마모토에 이제 공장을 지었는데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훨씬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안전판을 확보를 해놓으면 네. 유사시에 뭐 내키면 대만 방어에 나설 수 있고 내키지 않으면 그냥 넘겨줘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다라고 예. 이제 보여지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반도체라는 하나에만 이제 초점을 맞춘 거고 사실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벌이는 가장 큰 요소는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원초적인 바둑 이제 두는 기사들 같은 이제 그런 네.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라는 것이 미국으로 옮겨가면 이제 대만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지느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대만이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이 되다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갈 수도 있다.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만, 미국 서로가 이제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지 지금 단계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좀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대만인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인증받을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 중에 일부를 이미 TSMC가 미국에 옮겨주기로 그래서 대규모 투자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참 TSMC도 대단한 회사다라는 게 일단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650억 달러 약속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팹을 이제 짓고 지금 지었고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4월인가요? 3월인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 1,000억 달러예요. 네. 예. 그러니까 650억 달러하고 1,000억 달러 그러면 1,650억 달러란 말이죠. 이렇게 따지면은 총 팹 라인을 6라인을 건설하는 거예요. 팹 6개 건설하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패키징, 예. 후공정 관련해서도 예, 2개를 짓기로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대만에 놔둔다라고 했던 R&D 센터도 이제 애리조나에 짓기로 한 거죠. 이쯤 되면 좋게 말하면 이제 트윈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전이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TSMC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단일 기업이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자 중에서는 아마 사상 최고액일 것이고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이제 조지아에서 겪었던 것 같은 여러 예. 어려움들 뭐 비슷하게 다들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대만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일 걱정 많을 사람들은 당연히 대만 국민들일 것 같은데 네. 대만 내에서 이런 분위기에 대한 우려들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일단은 이제 뭐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고 어떻게 예. 보면 국가를 상징하고 뭐 부러움의 대상인 기업이 자꾸 이제 미국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런데 이제 TSM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미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TSMC도 그냥 떳떳한 대만에 계속 있는 게 무한정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은 TSMC는 철저하게 이제 대만의 어떤 최고 엔지니어들을 모아서 만든 공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심지어 R&D도 3교대로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라인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네. 여러 가지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파운드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는데 TSM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당장 되는 거죠. 뭐 옆 나라인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워라밸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네.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 TSMC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미국 사람들도 대만에 와서 이제 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교류를 하는 거죠. 네. 많은 대만 직원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는 정말 개미처럼 일만 한다. 이 쥐꼬리만한 돈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하는 거죠. 예. 나는 TSMC 온 게 너무나 인생의 제일 큰 행복이고 성취였어. 라고 생각했는데, 야, 내 능력이면 애플도, 마이크론도, 뭐 인텔도, 내가 정말 책에서만 보던 회사들 얼마든지 내가 샤이닝 보너스 플러스 좋은 조건으로 갈 수가 있구나. 그렇겠죠. 예,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TSM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처럼 계속 대만에 있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그 인력들 미국으로 가겠소, 미국 회사로 가겠소라고 하는 사람들을 야 우리가 미국에 가서 질 테니까 너가 승진도 하고 거기서 너가 좀 고생 좀 초말에 좀 하겠지만 미국식으로 맞춰줄게.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래도 사람을 붙잡아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고객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테니까 예. 어찌 보면 TSMC는 지금 사실 대단히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 대만 입장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들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라든가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의 공장 짓기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완료된 것도 꽤 많이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듣는 소리가 트럼프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네. 트럼프 정권만 잘 지나 보면 네. 다시 꼽히는 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괜히 좀 먼저 우리가 성급하게 공장 짓는다 했다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렇죠. 대만도 그런 고민 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고민이죠. 네. 똑같은 고민인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이 과연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을 때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야당 쪽에서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 경기 침체를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어떻죠? 뭐 매월 2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씩 관세 꼬박꼬박 들어오고 들어오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대규모 투자 이어지고 있어요. 뭐 인플레이션 좀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좋은 걸 왜 안 하지? 그리고 새삼 이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장이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새삼 안 거죠. 알게 됐죠. 자기네 시장 가치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렇죠. 입장료, 관세라는 것을 물고라도 들어오겠다는 나라들이 기업들이 전 세계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기다려서 한 3년만 어떻게 잘 뭉개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다음번에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괜찮았어. 그때가 그리웠어. 오히려? 야, 그래도 그 아저씨, 그 야. 할아버지는 아첨도 통하고, 뭐 빌면 뭐 뭔가 나오기도 했어. 라고 하는 시대가 오면 어떡하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적당한 속도 조절과 우리의 이익을 잘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예. 미국이란 나라가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시적으로 시간만 잘 넘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탐 대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더 강화된다고 가정했었을 때요. 대만이 자랑하는 실리콘 방패 이거에 대한 뭐 유효성 이건 점점 약화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다. 이게 미국과 더 돈독해지는 모습일 수도 있다. 이걸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양쪽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름인데 뭐 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대만도 우리처럼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는 지금 보면 돈을 잘 벌지만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후속 세대 양성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계속 굴리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국가의 이익과 이제 맞느냐라는 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대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TSMC라는 기업의 성장을 토대로 해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제 뭐 국교로는 상당히 이제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제력으로 보면은 이제 나무럽지 않은 이제 상황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정말 대만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들, 그다음 행복 뭐 이런 거와 어떻게 이제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따져보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어쨌든 예. 중요한 점은 대만으로서는 우리가 미국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 있어서 대만이라는 나라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해외 투자 그리고 더 많은 존재감을 이제 부각시키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먼저 닥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투자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희생인데 어쨌든 뭐 대만이나 TSMC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까지 정도의 규모는 좀 버겁긴 하지만 뭐 못할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대만이라는 나라도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방금 중요한 얘기 하나 해주셨는데 개인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꼭 국가나 기업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닐 때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도 대만 출장 많이 가본 사람으로서 실제 TSMC 직원들 중에 제가 만난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TSMC에서 우리로 따지면 과장급 가까이 해서 한 7, 8년 이상 근무하면 드디어 빅테크 기업에서 콜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이 완비되다 보니 네. 그 뒤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생산 라인 옆에서 진짜 쪽잠도 자고 3교대 하면서 그렇게 근무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만 입장에선 미국과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호를 열고 미국과 자유롭게 교류 협력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바꿔주자 이렇게 했었을 때 네. TSMC의 그 하이브레인들이 네. 이거 전부 다 미국 가서만 일하려고 하고 국적도 그러다가 미국으로 다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나름대로 또 관리하는 면도 같이 상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사실 그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외환관리법도 엄정하고 이중국적도 차단하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건데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미국이 진짜 대만 엔지니어에게 엄청난 페이버를 주면서 미국으로 넘어오려면 우리가 미국 국적 다 줄게, 영주권 줄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뭐 이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리크루팅 작업을 이제 판교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저 주변에서도 뭐 후배나 아는 분들 보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뭐 우리나라로 오든지 뭐 대만으로 가든지 예. 이미 이런 반도체에 있어서의 어떤 하이 클래스 이제 인력들의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일상화 이제 된 구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제 급여 플러스 그다음에 가족의 미래,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의 노후 등등을 이제 고려해서 각자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나라가 어떤 이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지겠죠. 네. 결국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산업도 부강하게 만드는 또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자, 그런데 미국을 오랫동안 믿어온 대만 입장에서는 이거 뭐 분명 이제 공장 빼간다 이런 느낌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미국 내에서 저 대만 내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여론이라든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2024년 7월 같은 경우에는 한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은 한 24%인데 네.
이제 그 이후에 2025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 정도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오, 뭐 대한민국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요즘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지만 또 미국에 투자해서 돈 잘 버셨던 분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에 계속 투자하시죠. 예. 그러니까 어떻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희생을 치르고 대만을 지켜줄 거가? 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만 사람들 스스로가 일정 부분 또 고민을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대만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스스로 중국과 어떻게 보면 맞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군비 경쟁도 하기도 했었고 예. 투자도 했는데 중국의 집요한 견제, 그다음에 중국의 급속한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그리고 이제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2000년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몸처럼 이제 그렇죠.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손을 한 15년 가까이 놨죠. 그러니까 이제 그 15년 사이에 대만은 이제 중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상실한 상태고 국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도 이제 상당히 약화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국가의 가치관, 국민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설정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죠. 네. 뭐 이제 이런저런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만 사람들은 이제 확실히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대만이라 생각하지 뭐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양쪽에 걸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는 네. 이제 대만이라는 정체성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장점으로 작용할지 단점으로 작용할지는 봐야 되지만 상당히 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쭉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야,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뭐랄까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여론이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조금씩 미국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우수 인력이 유출되는 거 아닌가. 비슷한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뭐 우리가 대만 사례를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하이닉스라고 이제 보여지고 특히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와 달리 이제 TSMC와 이제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좀 많죠. 뭐 그 HBM 같은 경우도 이제 후공정 관련해서는 TSMC와 이제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든 뭔가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특히 지금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미국 투자, 삼성전자에 있을 때도 미국 투자 확대라는 것은 이제 일면 뭐 필요한 사항들인데 이 결과가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남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뭐 모든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 쓸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근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긍정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2차 전지 분야에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음. 네. 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이 방패막이라도 쳐줬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존속을 거기서는 할 수가 있네라고 이제 엇갈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반면에 이제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하는 공장들은 일찌감치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뭐 견실하게 잘 이제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이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제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선진국 시장에 내다 판다라고 하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던 모델이 앞으로도 작동할 것인가를 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이제 변화를 꾀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거나 혼란스럽거나 이제 고통스러워질 것 같아서 네. 좀 걱정입니다. 네. 그 사실 이런 뇌피셜도 요즘 있어요. 우리와 1차적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 마. 최애국 대우해줘서 어디랑 어떤 협상을 하던 뭐 너희가 손해보지는 않도록 동등하게는 해줄게.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미국이 어찌 보면 자신만 쳐다보고 있는 대만, 이 대만에게 훨씬 더 고압적인 형태로 딜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뻔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 괜히 우려하게끔 만들어서 계속 워싱턴 DC에서 상주하면서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것도 좀 빼주세요, 이거 듣기 싫은 소리 하니 최혜국 대우 하겠다고 해놓고 대만에게 그냥
문매를 때린 다음에 한국도 똑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레버리지로 보면 이제 일본, 한국, 대만 중에서 대만의 레버리지가 제일 약하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잘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만약에 작년에 같이 협상을 나섰다라고 했으면 동시에. 예. 네. 최소한도 서로가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협상에 나섰다라고 생각을 그렇네요. 하면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일본을 타박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대화 파트너가 없던 상황이었으니까 예. 자기들이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미국은 아시아의 동맹국들 한국, 일본, 대만 이 세 나라를 철저하게 갈라놓고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뽑아먹는 방식을 이제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네. 지금 노하우를 이제 축적을 해가고 있다란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만 뭐 이야기할 건 하고 네. 서로가 이제 가까운 나라인 만큼 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건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물밑에서 네. 좀 잘 조율을 해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직접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일본을 끼워 넣는 거고 음. 일본과 대만의 관계는 뭐 다들 아는 것처럼 매우 좋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유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보자라는 예. 암묵적 동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대만이나 세 나라 모두 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남들보다 못한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많고 국민들의 이제 요구 사항들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와 함께 선뜻 손을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도 크다 보니까 이러한 면들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보는 그런 면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대만 반도체 산업이 점점 미국에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TSMC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감내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요. 중국 입장, 최근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과 경제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면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대만 경제를 중국 덕분에 끌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들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들어서는 미국을 쳐다보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고부가 가치 산업 아닌 전반의 산업은 중국과 교류 협력도 만만치 않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양쪽과 지금 같이 뭐랄까요 경제 교류가 빈번한 대만 입장에선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의 공장을 옮기고 거점을 자꾸 옮겨가는 흐름이 앞으로 대만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는데도 도움이 될지 아니면 중국하고는 이제 슬슬 멀어지고 미국만 쳐다보게 되는 효과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폭스콘 네. 같은 이제 애플 조립으로 유명한 폭스콘 같은 경우도 대만 기업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대만 기업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만,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모두를 다 아는 기업이니까 자기들이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걸 뽑아내면서 철저하게 또 중국 노동자들을 착취를 하면서 네. 그러한 이제 거대한 뭔가 산업을 일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 이제 중국 발전 과정에서 대만 기업의 역할은 되게 컸죠. 지금도 기억나는 한 20년 전에 농담이 있어요. 중국 노동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외국 기업이 어디냐? 그러면 당연히 한국 기업 아닌가? 일본 기업 아닌가 싶은데 첫 번째가 압도적으로 대만 기업이었어요. 말도 통하고 문화 습관도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네. 어디까지 우리가 뽑아 먹으면 되는지를 알고 끝까지 이제 부려먹는다. 그렇군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일본과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어수룩한 면이 있었고 예. 뭐 유럽이나 미국 기업은 더했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대만은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서 득을 많이 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만은 많은 산업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대만의 일자리들도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네. 대만 산업들은 결국 이제 중국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아예 중국화되는 네. 이제 그러한 길을 이제 걸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많아졌는데 대만에 남아 있는 뭔가 산업, 경쟁력 있는 유의미한 산업을
경우를 따져보면 이제 반도체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대만의 네.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국하고 교렵력이 더 빈번해지면서 반도체 말고 다른 산업은 경쟁력이 중국으로 이양됐다, 넘겨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 여러 가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쟁력도 있었고 예.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도 있었죠. 경쟁력이 있었는데 다 그 회사들은 이제 중국에 가서 아,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여전히 존속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화됐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는 거고 대만이라는 그 타이완이라는 영토 내에서의 어떤 산업을 보고 있으면 뭐 그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기들의 역할을 찾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독자적인 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죠. 사실 대만이 세계 1등 하는 게 뭐지? 그럼 반도체 빼고 나면 그렇죠. 생각나시는 게 떠오르는 없어요. 네. 의외로 대만에서 세계 1위 하는 게 이제 나사입니다. 나사. 나사요? 네. 그 그냥 우리 나사 못할 때 네, 나사요? 그 나사. 어. 그건 또 신기하게 또 대만이 세계 1위예요. 근데 이제 몰랐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부가 가치 산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만 인건비가 매우 낮구나라는 음.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의 뭐 관세, 뭐 원료값 인상, 뭐 이런 네. 것들은 대만한테 또 반도체에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인건비가 낮다라는 그 말씀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 대만 경제는 7%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대만 국민들은 너무 살기 팍팍하다 이런 소리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유를 보면 그런 거죠. 국가는 돈이 많은데 개인은 돈이 없어. 보통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은 그 나라의 환율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 수입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월급은 안 예. 올라라는 이제 그런 것이 대만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무역 수지 흑자가 나면 즐거워합니다. 네. 돈 벌면 좋죠. 그런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이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고민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15년 전에는 대만이 GDP의 한 10% 정도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봤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16%, 20%까지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무역수지 흑자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만의 이런 경쟁력 같은 경우는 대만 반도체의 뭐 산업 경쟁력이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그 이면에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대만 달러의 환율이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1 대만 달러가 우리 원화로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나요? 제가 5년 전에 TSMC에 투자할 때는 그 당시 40원, 예. 1달러에 40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원화가 이제 요즘 약세가 돼서 그런지 45원이에요. 45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대만 달러가 좀 강세인가라고 싶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통화들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이런 쪽의 자료를 찾아보면 세계 주요국 뭐 50 몇 개국 중에서 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통화가 대만이에요? 대만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특정 국가의 이 환율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걸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빅맥 지수죠. 네. 똑같은 빅맥을 만드는데 네. 이게 이제 얼마냐, 달러로 환산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대충 한 25% 정도는 저평가됐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이제 약세로 만들면서 자국의 수출을 그동안 해오는 작업들.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방법이었죠. 네. 그런데 일본도 우리나라도 심지어 중국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손을 떼거나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예. 대만은 여전히 이런 방법들을 이제 고수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국 통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들, 뭐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수입하는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대만 국민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일자리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네. 예,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는 득이 되는데 예. 개인한테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네. 대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계속 달러가 쌓이는 것은 이제 반갑지 않은 예. 이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만 정부의 여러 고민도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대만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해서 수출을 자꾸 독려하는 거를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까? 클레임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여러 번 특히 미국으로부터 이제 환율과 관련돼 있는 이제 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대만도 중앙은행이 나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외환을 사들이고 뭐 하는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약세 통화를 유지를 해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쉽지 않은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만이라는 나라는 달러가 계속 쌓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환율을 막기 위해서 중앙 정부가 싹싹 다 걷어가지고 이제 다 대만 달러로 바꿔서 이제 국내에서는 풀어놓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또 돈이 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뭐 네.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 인상 이런 예. 것들. 그러니까 대만 뭐 타이베이나 여행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이 서울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어떤데? 뭐 상당히 일본풍 나고 레트로풍 나고 예. 좀 옛날 것 같으니까 가격도 별로 안 비쌀 것 같지만 깜짝 놀랐어요. 네 엄청나게 비싸죠. 네. 네, 그런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이 정도 되면요. 우리 박사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국가만 부강해지고 서민들은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럴 때 예전에 80년대 이럴 때 떠올려 보면 노조들이 운동해가면서 권익 찾는 모습들도 있고 네. 그리고 대만의 TSMC를 비롯해서 많은 그 회사들도 또 고강도 노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국민들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그런 시도들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국민들은 뭐 예전에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고 뭐 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견디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인건비가 싸다는 거예요. 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어떻든 기본적인 것들만 생필품 가격만 유지되면 서로가 어려움을 쉐어링하면서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축률이 이제 높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틸 수 있는 완충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저축률이 39%예요. 네.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선진국들 대부분은 이제 한 자리 숫자 예. 10% 정도 수준인데 비해서 중국이 40%인데 대만은 39%. 그러니까 대만이나 중국이나 비슷한 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국민들은 이제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만 국민들은 이렇게 많은 저축한 돈을 다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쓰느냐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집 사는데. 우리랑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싸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사회적 문제점들이 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월급 한 푼 쓰지 않아도 몇 년 걸리냐라고 하는 이제 PIR 뭐 소득 대비 이제 뭐 이런 걸로 따져 보면 이제 서울이나 뭐 뉴욕 심지어 런던보다도 더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제 네. 아주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 있는 뭐 신주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 대만 타이페이를 가봤더니 타이페이 모습이 우리 서울과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도 서울의 강북이 개발이 다 돼서 꽉 차니까 우리 강남 개발했던 것처럼 타이페이도 신타이페이라고 해서 거긴 외곽을 삥 둘렀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 이렇게까지 개발하는 모습도 우리랑 똑같다 했는데 야 부동산 시세를 보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돈을 그럼 버는 족족 대만 예를 들어 부동산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해놓은 상황에서 만약에요. 중국과 뭔가 큰 트리거가 생겨서 미국은 도와주지 않고 중국에 뭐 병합이 돼버렸다. 가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땐 이 부동산으로만 몰려있던 돈들은 대만 경제에 큰 악영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돈을 집어넣은 건 개인이고, 예. 예, 또 국가는 또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예, 이게 이제 서로 입장들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환율을 약세로 계속 가져가는 네. 게 필요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덕택에 이제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생활고, 그다음에 높은 주택 가격 이런 거 부작용에 시달리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유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 이제 불만이 높아지고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제 손을 이제 놓고 그러면서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던 이제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사실 돌이켜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에는 이제 과도한 해외 투자로 인해 가지고 서학개미 때문에 뭐 이제 환율이 이 모양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해외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두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다 쏟아져 들어오는 이 달러를 처리를 못해서 이거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제 개인들한테 해외에 여러 가지 자산을 구입하고 부동산 투자 뭐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허용을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예. 해결해 왔거든요. 근데 대만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개인들이 한다기보다는 주로 기업들을 시켜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왔죠. 그러면 대만은 도대체 환율을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다 이제
그걸로 관리하면서 네. 해외 투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외 투자 이제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형태로 직접 투자 형태로 이제 해외에다가 하면서 환율을 이제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환율 조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기는 좀 어려워진 부담이 됐군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존재가 누구냐면은 이제 대만의 생명보험 회사들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 그 동양증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대만계 회사가 네. 이제 인수를 한 것처럼 대만 생명보험 회사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대만 사람들은 또 보험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1인당 2개 이상의 이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장기간 또 납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집어넣는데 이 생명보험 회사들이 이제 대만 내에서는 굴릴 곳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나라는 작은데 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대만 생명보험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 국채도 사고 미국 주식도 사고 기타 등등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만 생명보험 회사들이 대만에 들어오는 달러들을 밖으로 빼내는 이러한 작업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시비 걸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네. 민간에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는 저축률이 40%나 돼. 예. 그중에 상당수는 보험회사가 있고 그러면 보험회사가 고객들이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이렇게 되는데라고 이야기하면은 선뜻 다른 나라에서 이제 손가락질 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 이제 있는 거죠. 어쨌든 대만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 중에서 이제 어느 주체가 얼마만큼 갖고 있나를 따져보면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게 30%가 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15년 사이 한 2배 정도 이제 됐다라고 예. 이제 볼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서학개미 개인 투자들이 대만은 보험회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율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대만의 재계 서열을 봤더니 진짜 반도체 회사 말고는 와 보험회사,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싶을 정도로 네. 대만 내에서 진짜 큰 비중을 차지하던데. 네. 자 그만큼 그러면 보험회사들, 생명보험회사들이 외환을 관리하는 주축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요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한번 크게 출렁이면 이들 회사들의 위험 그러니까 외환 리스크 그리고 수익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작고 인구도 작고 네. 하는데 이제 돈 규모나 경제 규모나 뭐 생명보험 회사들 규모나 이거는 어항 속의 고래처럼 너무 커져 있는 상태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기업들 생명보험회사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약속한 수익률로 네. 이제 이 고객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언젠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튀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환해지죠. 해지를 하면 이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고정된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비용을 치러서라도 해지를 하는 게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당연히 ABC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해지는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업체들이 이제 환해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들이 나서서 이것들을 해지를 해주고 그 네. 사이에서 이익을 이제 챙겨가는 구조인데 문제는 대만 외환 시장 규모가 네. 이런 거대한 규모의 이 자금을 해지를 해줄 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대외 자산에 투자하는 규모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 동안에 대만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에 어떤 시중은행한테 해지를 부탁하면 시중의 금융기관에 해지를 부탁하면 이제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해지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해지를 해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자산을 뭐 묶어놓거나 하는 건 아니고 순간 어떻게 보면 장부 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란 말이죠. 네. 부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중앙은행의 대체 대조표를 열심히 읽어봐도 야 이게 뭐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무슨 환율과 관련된 일은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한 770억 달러 정도의 해지 규모를 제공을 해준 건데 네. 이거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대만 중앙은행도 이제 쉽지 않다라고 그렇겠네요. 이제 볼 수가 있죠. 사실 대만 생명보험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의 한 70% 가까이가 이제 해외 자산에 이제 이야. 투자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전체 그 보유 자산 규모를 보면 한 2천억 달러 정도는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예, 노출이 돼 있고 이것을 이제 GDP로 환산해 보면 한 25% 규모. 엄청나네요. 예, 엄청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일본, 한국, 대만, 일본 세 나라 모두 다 여러 가지로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돈이 쌓이는데 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개인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다 밖으로 나가서 뭔가 네. 활동을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FX 거래, 환 거래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익을 챙겨보려고 그랬고 네. 우리는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예. 대만은 생명보험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거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렇네요. 여러 가지로 이제 출렁거림이 이제 생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대만 경제를 이해하고 또 대만의 경제 흐름을 누가 결정하느냐를 이해하는데 대만 중앙은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 파워는 이제 대단하다라고 예.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파워를 가진다, 힘을 가진다라는 것은 보통 제도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라고 법에 이제 명기를 해놓으면 이제 강해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나요?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정말 일을 잘하거나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이제 독립성을 이제 유지를 해주는데 일단은 이 대만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모습이 뭐냐면은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직접 네. 돈을 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한국은행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이 배당을 이제 국가에 이제 주는 경우들이 이제 예.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 규모가 없다시피 하죠. 근데 대만은 이 규모가 이제 매우 큽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만 정부 예산 중에서 6% 정도가 중앙은행에서 나온 돈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잘 외환을 굴리고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국가 야. 예산의 5%. 이건 좀 줄었어요. 예전에 10%도 넘는 수준도 있었어요. 우리랑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 잘 벌어 오고, 예. 그다음에 수출 잘 되도록 환율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과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이제 대만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승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구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대만 정부의 관료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판나라 뭐 할 역량이 이제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정부는 중앙은행은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경제 쪽으로 통화 쪽으로 이제 대만을 바라보는 분들은 대만은 중앙 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중앙은행이 대만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를 끌고 가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만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사진들 같은 경우는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한다. 그래서 대만의 넘버원은 권력 구조 넘버원은 총통인데 네. 2위는 중앙은행 중앙장이다라고 이야기가 될 만큼 이제 중앙은행의 파워가 막강하고 예. 실제로 제가 봐도 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역할을 이제 잘 해온 거죠. 네. 그 우리 오늘 박사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대만 경제도 굉장히 구조적인 생태계가 갖춰져 있어서 여기까지 흘러올 수밖에 없는 맥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단기간에 쉽게 못 바뀔 것 같아요. 인위적인 자국 화폐에 대한 평가 절하 그리고 인건비도 낮고 그 과정에서 넘쳐나는 외환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은행과 생명보험사의 기능들 또 그것들이 또 대만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데 대만은 뭐 당분간 이 큰 틀에서 바뀔 요인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힘들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국민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항상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1,480원, 1,500원 넘냐 안 넘느냐 가지고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 사실은 1,500원이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할 상황은 아니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미 수출 뭐 관세 15%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환율이 내려가주기 때문에 예.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 물가 뭐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제 부담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요 밸런스를 이제 잘 맞춰야 되는데 대만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훨씬 오랫동안 국가가 이제 기업들, 산업, 경제 이런 거를 위해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이제 혜택을 이제 해왔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저는 20년 전에 어떤 통계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되게 생생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위 생산 비용 이 얼마나 올랐나를 네. 표시해 보면 뭐 2000년대를 100으로 봤을 때 2010 제가 한 12년, 13년 정도 본 것 같은데 대부분 다 10몇 %씩 올랐어요. 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20%씩 오르고 대한민국도 한 13% 오르고. 근데 딱 두 나라만 90몇 인 거예요. 예.
미국이 떨어졌고 대만이 떨어졌어요. 네. 미국은 당연히 에너지 비용이니까 금방 이해가 갔는데 대만은 왜 떨어졌지? 네. 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낸 한국은행에 전화를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담당 이제 조사관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인건비 때문에 그렇죠. 라고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찾아보니까 대만 인건비는 오히려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중국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낮으니까 수출도 잘 되고 경상수 식재도 좋고 좋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말 좋냐? 아닌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 낮은 물가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그럭저럭 해왔는데 우리가 일본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게 무한정 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은 왜 그런 바보짓을 하는 거지? 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대만 입장을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대만은 지금 세계적인 이제 외환 보유고를 이제 쌓아놓는 나라죠.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한 8천억 달러 정도 될 텐데 대만이 이렇게 많은 외환 보유고를 쌓아놓고 환율을 낮게 유지하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하나는 이유는 대만은 이제 외환과 관련돼 있는 뭔가 큰 리스크가 생기면 도와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IMF 회원이 아니에요. 네. 예, 중국이 들어갔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로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뭐 정말 운이 좋으면 일본이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한국 사례에서 본 것처럼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쌓아놓는 거고 많이 쌓아놓으면 당연히 이제 자국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네.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수출과 연계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저런 식으로 간다라고 어느 정도는 또 자기 합리화를 또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만 산업들은 또 저부가 가치 산업들이 네.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산업들은 환율이 이제 강세로 바뀌고 나면 경쟁력이 없어지고 이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겠죠.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안 좋은 면이 있으나 이거를 바꿨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생명보험회사를 통해서 달러를 뭐 밖으로 빼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율 관리를 이제 쭉 해왔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오히려 이제 이 역할을 해줄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1,650억 달러 플러스 또 2,000 몇백억 달러 뭐 이렇게 나오면은 한 4, 5천억 달러를 미국에다가 그렇네요. 이제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 뭐 생명보험회사 혼자 짊어지고 있던 환율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 짐을 이제 이번 TSMC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이 직접 투자 형태로 또 빼내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대만 정부는 합리적으로 봐라, 우리는 지금 이제 외환이 계속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낮은 게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대만 기업들은 계속 또 이익을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강세가 좋냐, 약세가 좋냐 이것은 쉽게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대만 사례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하고 얘기를 쭉 나눠보다 보니까요. 대만 경제 성장률 7% 넘었다 해서 부러워만 했는데 야, 여기도 고민 많은 동네였구나. 그리고 여기도 참 많은 부분이 환율과도 또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았구나. 이런 것도 또 새삼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